14억 4,051만 명으로 세계 인구 1위 중국과 13억 8,293만 명으로 세계 인구 2위인 인도, 인구수 기준 세계 1, 2위 간 격렬한 충돌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전쟁을 시작했고, 당시 8만 명의 중국군이 12,000명에 불과한 인도군을 상대로 한 달 만에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티베트 침략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중국은 인도의 네팔과 부탄 통치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통제선이라고 해서 국경선 대신 설정해 놓은 선을 경계로 맞선 상태입니다. 이후 2015년 중국군이 통제선 근처에 설치한 감시초소를 인도군이 강제 철거해버린 사건, 2016년 중국군 250명이 이 통제선을 예고도 없이 넘어 인도의 아르나찰 프라데시주 동부 카맹 지구에서 머물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사건, 인도가 중국 접경에 탱크 100대를 배치한 사건, 그리고 지난 5월 인도와 중국 군인들의 국경 분쟁지에서 주먹질을 주고받으며 돌을 던져 10명이 부상을 입은 판공호수 난투구, 한 달 뒤에 6월에는 몽둥이를 든 600여 명의 중국군과 인도군의 무력 충돌 때문에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가란 계곡 몽둥이 충돌, 그리고 이번 달 7일에는 무려 45년 만에 총기까지 사용하며 두 국가 간의 대립 상황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이후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지대에서 서로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며 일촉즉발의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텅 비었던 분쟁 지역에 무려 한 달 만에 중국은 벙커와 텐트, 군사물질 보관 창고 등을 빼곡하게 설치했고, 경전차와 자주 곡사포, 122mm 다연장 로켓 등까지 동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가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대규모 움직임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의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은 군 병력이 증원되는 등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 대립 긴장 상황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지만 인도군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시면 중국이 3위, 인도는 바로 아래인 4위로 한 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3위와 4위의 실질적인 격차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220조 원으로 인도의 4배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큰 격차에도 인도가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 인도가 국방력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대규모 육박전을 벌인 국경지 라다크에서 중국군이 최근 철수를 결정했는데, 인도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역할이 컸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산 K9의 우수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중국산 자주포 PLZ-05가 자칭 세계 최고라며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고는 인도 네티즌들이 박장대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실전 포격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수입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PSZ-05 자주포를 수입해 실전 배치했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대로 파키스탄의 중국산 자주포 36대를 상대했고, 파키스탄만 심대한 타격을 받은 반면 중국제를 사용한 파키스탄은 표적조차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이 중국산과 1대4로 싸웠음에도 완승을 거둔 셈인 것이죠. 한국산 무기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결국 한국의 하나 디펜스와 K9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계약과 기술 이전까지 총 7,2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 내에서는 한국으로부터 500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손 중에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가 결국 한국에 잭팟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이어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인 인도가 9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바로 한국에 맡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조선업체 하데베, 프랑스의 DCNS 등 쟁쟁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미 인도 내에서는 나머지는 한국을 위한 들러리 정도라는 분위기입니다. 9조 원 규모의 인도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기능들을 가졌고 초고성능 연료 전지까지
탑재까지 탑재해 무려 1개월 동안 수중에서 지속 자망하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도 역시 20노트로 경쟁 모델들보다 빠르고 고품질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300m 끝까지 안정적으로 자망이 가능한 데다가 무장 능력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K9은 터키 280문, 폴란드 120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3문, 에스토니아 18문씩의 수출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호주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 48% 절반 가까이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으로 불리는 파이브아이즈,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호주의 심사를 뚫어내는 동시에 방산시장의 큰손 중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의 선택까지 받으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빛의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과 관련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보로 독일과 관련된 소식도 하나 있으니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선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자국 기업의 압류 자산이 실제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다음 수순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지만 이 금융제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의 보복 조치로서 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즉각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이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이 금융제재인데요. 일본 경제부총리 아소다로 부총리 또한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이 협박성 발언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절대적으로 틀림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은행이 보증을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수는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일본 입장에서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일본 은행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대항 조치를 쉽게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비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정치인들은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수출 규제의 역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오히려 작년 7월 이후 일본 경제 의존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 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액 중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총 수입액 약 5,033억 달러 중 대일 수입액은 476억 달러로 9.5%를 차지했는데 분기별로 이걸 따져보자면 이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8%, 2분기와 3분기는 9.5%, 4분기는 9%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 부품 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16%로 0.3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해 버렸는데요. 여기가 재밌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가한 이 관련 분야 산업보다 다른 산업에서 수출 규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일본이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다는 점이죠. 당장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소재 수출 문제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대표적인 예가 있겠죠. 뭐 일본 제품들 유니클로, 데상트, 일본 맥주, 식료품, 뭐 일본 여행, 일본 자동차 등등 우리나라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던 일본 제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매출액이 아주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품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품목의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 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 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는데 일본만 피해를 제대로 입고 있다는 이야기죠. 금융 제재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일본과 더욱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반일 관련주가 오늘 아침부터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4일경에서 8월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공식 입장을 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와 관련된 긴급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처구니 없는 또 일본과 관련된 내로남불 소식입니다. 바로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일본 조선업이 망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당 수백억엔 이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참 이상합니다. 당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며 세계무역기구죠. 이 WTO에 제소했던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모습은 정말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봐보니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조선업계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한 건당 수백억엔 규모로 예상되는 금융 지원을 연내 실시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해상 수송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정책 금융회사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 SPC가 일본 조선사에 선박을 구입을 하면 일본 해운회사들은 이 SPC를 통해 운용선박을 매입하거나 용선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책금융회사를 통해 저리에 자금을 빌린 SPC는 낮은 가격으로 당연히 용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해운회사가 일본 조선사들로부터 선박을 조달하는 비율도 늘어난다는 계산이죠. 이것도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이 나라에서 주는 특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펴기도 전에 눌러 찍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러기엔 일본의 전세계 조선업 점유율은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불과 4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소리죠. 그 이유는 물 보듯 뻔합니다. 한국의 엄청난 조선업 실력과 저가 조선 수주로 유명한 중국 조선업 공세에 밀렸기 때문이죠. 일본 자국 조선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 해운회사들의 운용선박을 일본 조선회사에 발주하는 비율도 2014년부터 2018년 약 5년 동안 75%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이죠. 1996년에서 20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94%에 달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확 떨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일본의 조선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꽤나 긴밀하게 일본이